착하게 살다 지쳐버린 당신을 위한 만만하지 않게 사는 5가지 방법. 사람은 되게 착해지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모난 말을 삼키고 먼저 양보하며 괜찮다는 말을 쉽게 꺼냅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마음이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는가? 착함은 분명 따뜻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착함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모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했음에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허탈함, 거절하지 못한 선택들 뒤에 남는 피로, 말없이 참아낸 시간들이 마음 한쪽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조선의 사상가 정약용은 사람을 이기는 법보다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법을 오래 고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언제나 큰 소리가 없고 남을 가르치려는 조급함도 없습니다. 대신 그는 묻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 물음은 타인을 향하지 않습니다. 관계나 평판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혼자 남았을 때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되돌아옵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차갑게 굴거나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을 증명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착함을 버리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착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왜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부터의 여정은 더 강해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덜 흔들리기 위한 이야기이며 스스로에게 남아있기 위한 사유의 기록입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나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려 합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하나 꽂아두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그 뜻을 남기는 작은 표시를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나요? 저는 그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제 것을 함부로 써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착하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왜인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뿌듯함이 아니라 묘한 공허함. 아무도 날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혼자 지쳐있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약용 선생의 글을 읽었습니다. 밖을 돌보느라 안을 잃으면 마음은 편안할 수 없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딱 제 얘기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다 잃은 채 홀로 앉아 자신과 마주했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밖을 향해 살아간다고요. 남이 날 어떻게 볼까? 관계가 어그러지진 않을까?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것들에 온 신경을 쏟으면서 정작 자기 안쪽은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애썼던 건 남의 마음이었지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계속 밖을 향해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안쪽은 텅 비어버린 거죠.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이 남을 위한 것이 되면 그것은 진짜 착함이 아니라 피로일 뿐이다. 이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착함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남의 시선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했던 거죠. 선의를 베풀고 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야.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제가 도와줬던 사람이 제 부탁을 가볍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감정이 서운함이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줬는데 그때 떠올랐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또 다른 말씀이요. 선을 행하되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 흔적이 남으면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니라 거래다. 처음 이 말을 읽었을 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흔적을 남기지 말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알겠더라고요. 저는 뭔가 해줄 때마다 마음속에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 내가 얼마나 배려했는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착함은 거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베푼 선의에 대해 뭔가를 기대하게 된 거죠. 최소한 알아줬으면, 인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글을 알려주고. 근데 한 번도 내가 이만큼 해줬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고 계셨거든요. 선의의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 선의는 순수함을 잃는다는 걸요. 마음에 거래의 마음이 들어오면 선은 무거워지고 결국 그대를 짓누른다.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제 착함이 무거웠던 이유는 그 안에 거래의 마음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은 돌려받아야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하고, 충족되면 잠깐 기분이 좋다가도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착함은 점점 쟤를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내면의 욕심을 마주하는 게 첫걸음이라는 걸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남의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었는가? 정약용 선생도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유배지에서의 긴 시간 동안 그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고 해요.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 때,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죠. 세상 사람 모두가 그대를 잊어도 그대 스스로 그대를 잊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관계가 깨지지 않게 이런 것들에만 신경 썼습니다. 정작 제 마음은 계속 뒤로 미뤄졌죠. 나중에 생각하면 돼.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결국 피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시작이다. 착함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착함이 나를 소모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려면 그 착함이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중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걸요. 정약용 선생이 평생 고민했던 것도 결국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선생이 제일 먼저 주목한 건 말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왜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고 할까요? 왜 선의 뒤에는 늘 변명 같은 말들이 따라붙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진심이 흐려진다. 선은 조용히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명하지 않는 선이란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변명 없이, 해명 없이 그저 조용히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뭔가 해주고 나면 꼭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이거 제가 원래 하려던 거였어요. 아니에요. 저 어차피 심심했어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엔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일을 크게 보이지 않게 하려는 배려라고 생각했죠. 근데 정약용 선생의 글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진실한 선은 말이 적고 거짓된 선은 말이 많다. 말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고 화들짝 놀랐어요. 정확히 저였거든요. 동료가 야근하고 있길래 제가 남아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 저는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 없어서요.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았어요. 근데 사실은 피곤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거든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제가 한 일이 큰 호의처럼 보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빚진 것처럼 느낄까봐. 그래서 미리 제 행동을 깎아내렸던 거죠.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고. 근데 선생은 한 번도 별거 아닙니다. 제가 원래 하려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고 계셨거든요. 선을 행하고 그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선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가벼운 선은 존중받지 못한다.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제가 계속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별거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 선의가 제 손으로 가치를 잃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꾸 설명을 덧붙인 이유가 겸손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걸요.
제 선의가 받아들여질지, 인정받을지, 혹시 과하게 보이진 않을지 그런 불안 때문에 미리 방어막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때 선배였는데 항상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과제 자료가 필요하면 그냥 보내주고 MT 준비할 때도 먼저 나서서 짐을 들고. 근데 그 선배는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할 일 없어서 별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그 선배한테는 함부로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우습게 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더 고마워했어요. 정약용 선생도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책을 쓰셨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책이죠.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소리가 없다. 비가 내려 땅을 적시듯 말없이 스며드는 것이 참된 덕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서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설명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하셨어요. 조용히요. 마을 사람이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라고만 답하셨다고 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라고 깎아내리지도 않으셨고 제가 원래 그러려던 참이었습니다라고 변명하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선을 설명하는 순간 그 선은 자기 과시가 된다. 선을 깎아내리는 순간 그 선은 비굴함이 된다. 선은 그저 조용히 행해질 때 비로소 선으로 남는다. 이 가르침을 읽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선을 행하면서도 계속 말을 덧붙였어요. 과시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려고 미리 깎아내리고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변명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제 선의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정약용 선생처럼 조용히 행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은 말할수록 가벼워진다는 걸요. 그래서 시도해봤습니다. 설명하지 않기.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뭔가 해주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가 야, 고마워. 근데 괜찮아라고 물으면 예전 같으면 나 원래 이쪽 가려던 거였어 라고 했을 텐데 그냥 응,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이거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대신에 다행이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제 도움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별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때 떠올랐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하신 또 다른 말씀이요.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여유다. 자신의 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맞아요. 제가 자꾸 설명을 덧붙인 건 남들이 날 어떻게 볼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미리 방어했던 거죠. 근데 설명을 안 하니까 그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사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죠. 역적의 형제, 무능한 학자, 온갖 말들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은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생은 알고 계셨거든요. 진실은 시간이 증명한다. 말로 변명하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선의에 대해 구체한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건 상대의 몫이고 저는 그냥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첫 번째 단단함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 없이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거절할 때예요. 누군가 부탁을 해왔는데 진짜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 되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거절하고 나면 밤새 뒤척이면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관계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뤘죠. 거절 자체보다 거절 이후에 찾아오는 불안감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약용 선생의 글을 뒤졌습니다. 선생은 거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요. 의로운 거절은 때로 친절한 수락보다 낫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보다 지금 거절하는 것이 상대를 더 존중하는 일이다. 아, 거절도 존중일 수 있구나.
그런데 거절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아닌 무엇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거절하고 나면 전 항상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화난 거 아닐까? 연락이 뚝 끊기는 건 아닐까? 메시지가 안 오면 불안하고 오면 또 오는 대로 조마조마했어요. 평소보다 말투가 차갑진 않은지, 이모티콘이 줄어든 건 아닌지 온갖 신호를 읽으려고 했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주말에 같이 놀자고 했는데 저는 정말 쉬고 싶었어요. 일주일 내내 야근했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미안, 이번 주는 좀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싶어. 친구는 억울해, 알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싫은 티 하나 안 냈어요. 근데 전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친구가 섭섭해하는 건 아닐까? 거절 자체보다 거절 이후의 자기의심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제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요. 선생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를 추천해 주십시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편지 한 통만 써주십시오. 근데 선생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은 분명하게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자에게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거절한 뒤 흔들리는 것은 거절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내가 거절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남의 반응에서 찾기 때문이다. 아, 이거였구나. 저는 거절하고 나서 계속 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가 나빠지진 않을까? 제 거절이 옳았는지를 제 안에서 확인하지 않고 계속 밖에서 확인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 뒤에 남는 불안은 내 선택에 대한 의심이다. 의심하지 않으려면 먼저 내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전 대부분의 선택을 기분으로 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도와줄게. 피곤하면 미안, 오늘은 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선택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떨 땐 비슷한 부탁을 들어주고 어떨 땐 거절하고. 그럼 상대는 혼란스러워하죠. 저 자신도 혼란스러웠고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준 없이 때에 따라 변하는 선택은 덕이 아니라 변덕이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스스로를 가장 많이 소모한다. 정확히 제 얘기였습니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니까 매번 선택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됐어요.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지? 들어주는 게 맞나? 거절하는 게 맞나? 그리고 최악은 기분으로 선택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급하게 일을 부탁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게 했죠.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제 마감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밤을 새우고 다음날 제 일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 후회했죠. 아, 그냥 거절할걸. 정약용 선생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선생은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애쓰셨다고 해요. 부탁이 오면 다 들어주고 도와달라면 다 도와주고. 근데 어느 순간 몸이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기준 없는 착함은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내 자신도 상대도. 진정으로 사람을 돕고 싶다면 먼저 내 안에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걸까요? 정약용 선생은 평생 이 질문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마침내 답을 찾으셨다고 해요. 정약용 선생이 찾은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게 전부였어요.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내가 한 선택이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만약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처음엔 부끄럽지 않다는 게 무슨 기준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명확하더라고요. 다음번에 거절할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걸 들어준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후배가 급하게 일을 부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하면 선배답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에 무조건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중요한 마감이 있었거든요. 제 일을 미루고 도와주면 결국 제가 야근하거나 퀄리티가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일을 망치면서까지 도와주는 게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일까? 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내 마감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내일이면 도와줄 수 있는데 괜찮아. 후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여유 있을 때 도와줬죠. 신기하게도 이번엔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지도 않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제 선택이 제 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의 중심이 남의 시선에 있으면 언제나 흔들린다. 하지만 내 선택의 중심이 내 안에 있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서 있을 수 있다. 맞았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기분이나 눈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준에서 나왔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매일 밤 베개에 머리를 뉘었을 때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거절하면 누군가는 서운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며. 정약용 선생은 유배 18년 동안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선생은 매일 밤 일기를 쓰시면서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았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 기준이 생기니까 거절도 편해졌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절한 뒤에 찾아오던 그 불안감, 자기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 선택의 중심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었으니까요. 착하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첫 번째 열쇠는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거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선택하고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사는 것. 근데 이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메시지는 쉴 새 없이 오고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모든 게 급하게 돌아갑니다. 그 속도에 휩쓸리다 보면 아무리 기준이 있어도 제대로 생각할 틈이 없어요. 조건반사처럼 응, 알았어 하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정약용 선생도 이 문제를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주셨죠. 멈춤은 억제가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연습? 그게 다음 단계였습니다. 카톡 알림이 울리면 전 거의 반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읽자마자 답장했죠. 생각할 틈도 없이 응, 알겠어, 그래 이런 식으로요. 특히 누군가 제게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무례한 것 같고 생각한다는 건 거절하고 싶다는 뜻처럼 보일까 봐 두려웠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칭찬해도 똑같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누가 와, 이거 진짜 잘했다라고 하면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지고, 반대로 이거 좀 아쉬운데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그 말만 생각나면서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칭찬 하나에 들뜨고 무시 한마디에 무너지고, 그때 읽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글을요. 선생은 젊은 시절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마음이 바깥 것에 끌려다니면 그대는 더 이상 그대가 아니다. 남의 한마디 말에 기뻐하고 슬퍼한다면 그대의 주인은 그대 자신이 아니라 남이다.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남의 말 한마디, 분위기 하나에 제 감정이 좌우됐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줄에 매인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꼭두각시처럼 살았던 거예요. 누가 줄을 당기면 움직이고, 말을 던지면 반응하고, 분위기가 바뀌면 따라가고, 제 마음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풍선 같았죠. SNS는 더 심했습니다.
누가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기분이 좋았다가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뭔가 잘못 올렸나 하고 불안해지고 댓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제 하루의 기분이 결정됐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사는 거지? 그때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이 늘 밖을 향해 있으면 결국 안을 잃는다. 그리고 안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공허하다. 제 마음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늘 밖을 향해 있었죠. 남들의 반응, 남들의 평가, 남들의 시선. 거기에 제 감정이 완전히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즉시 반응하지 않기였습니다. 메시지가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기. 누가 뭔가 물어봐도 바로 대답하지 않기.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표현하지 않기.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뭔가 억지로 참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다시 정약용 선생의 글을 펼쳤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매일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선생은 멈춤에 대해 이렇게 쓰셨습니다. 멈춤은 억누름이 아니다. 멈춤은 고요함 속에서 나를 되찾는 것이다. 즉시 반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열어줬습니다. 그렇구나. 멈춤은 참는 게 아니라 자유를 찾는 거구나. 정약용 선생은 이런 비유를 드셨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다가 잠시 고이면 바닥이 보인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반응하며 흐르는 마음은 흐리지만 잠시 멈추어 고인 마음은 맑아진다. 맞습니다. 저는 계속 흘러다녔어요. 이 자극에서 저 자극으로, 이 반응에서 저 반응으로 멈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도 주셨다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호흡 쉬어라. 판단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움직이기 전에 내 마음을 살펴라. 이것이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의 시작이다. 정약용 선생에게 수양의 핵심은 바로 이 멈춤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것. 그래서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이번엔 억지로 참는 거가 아니라 나를 되찾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누군가 카톡으로 급하게 부탁을 했을 때 바로 읽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마음이 정리된 후에 확인했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급하다고 보낸 메시지가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보낸 사람이 급했을 뿐 꼭 즉시 답해야 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간을 두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 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요. 서두르는 대답은 후회를 낳고 깊이 생각한 대답은 신뢰를 낳는다. 가장 큰 변화는 일상에서 느껴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누가 제 의견에 반대하면 예전엔 바로 변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니, 제 말은요 라고 급하게 끼어들었죠. 근데 이제는 한 박자 쉽니다. 그냥 듣고 한 호흡 쉬고 그 다음에 말해요. 이게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신 실천이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자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양이다. 맞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도 대화 중에도 SNS를 볼 때도 제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 호흡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지켜지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누가 제게 불평을 털어놓으면 예전엔 즉각적으로 위로하고 조언했어요.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는 일단 듣고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물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오히려 더 고마워하더라고요. 즉각적인 위로보다 진짜 고민해준다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빠른 대답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침묵에서 나온다. 이 한 호흡의 거리가 만들어낸 변화는 정말 컸습니다. 감정과 저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화가 나도 기분이 좋아도 슬퍼도 그 감정이 바로 제 전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됐죠.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신 마음을 관찰하는 수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 감정을 바로 내가 되게 하지 말고 내가 내 감정을 보게 하라. 그 거리가 생길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감정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됐죠.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제가 즉시 반응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얘는 바로바로 들어주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부탁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요. 내가 너 자신을 귀하게 대하면 남도 너를 귀하게 대한다. 내가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남도 내 시간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전히 친절하지만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따뜻하지만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정약용 선생은 유배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전날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의 마음을 가다듬으셨다고 해요. 하루의 시작을 고요함으로 여는 사람은 하루를 흔들림 없이 마칠 수 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알겠습니다. 멈춤의 힘을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해도 저는 제 속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한 호흡 쉬는 것. 딱 그것만으로도 저는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멈추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건가? 사실 이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거절도 하고 즉시 반응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저를 차갑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이 고민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욕심이다. 그 욕심이 결국 너를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떠올리면 걔 괜찮은 애야, 착해, 의리 있어.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약속은 절대 안 어기고 부탁받으면 최대한 들어주고 싫은 소리는 삼키고 먼저 연락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야, 걔는 데려와도 돼. 얘는 뭐든 괜찮다고 하잖아.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는데 집에 오는 길에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건가? 그때 떠올랐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젊은 시절 쓰신 글이요. 선생은 벼슬살이를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관리가 되려고 애쓰셨다고 합니다.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동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완전히 소진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때 선생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덕이 아니라 욕심이다. 그 욕심은 결국 내 본래의 모습을 지운다.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게 덕이 아니라 욕심이었다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진짜 모습은 숨기고 모두에게 무난한 나만 보여줬던 거죠.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백성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관리는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원칙 없이 모두를 기쁘게 하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는다.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러면 분위기 깰까봐 안 하고, 피곤해도 거절하면 나쁜 사람 같아서 나가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괜히 무거운 사람 되기 싫어서 혼자 사귀고. 제 진짜 모습은 점점 숨겨지고 모두에게 무난한 나만 남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을 수 없다. 그것은 물이 네모에도 담기고 동그라미에도 담기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물은 그릇을 따를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 형상을 지켜야 한다. 이 비유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물처럼 살았어요. 어떤 그릇에든 담기려고, 어떤 모양에든 맞추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 제 형상을 잃어버렸던 거죠. 어느 날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는 왜 그렇게 다 괜찮다고 해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참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묘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진짜 괜찮은 건가? 아니면 참는 건가? 생각해보니 전 대부분 참고 있었어요. 마음은 불편한데 괜찮아라고 말하고 속으로는 서운한데 아니야, 별일 아니야 라고 넘어가고 이게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낮아지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정약용 선생의 글을 읽었습니다. 선생은 거기서 비운 마음에 대해 쓰셨는데 처음엔 역시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운 마음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비운 마음은 쓸데없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집착, 그런 것들을 놓는 것이 비운 마음이다. 아, 그렇구나.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비우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르다. 비우는 사람은 여유가 있으나 무너지는 사람은 자존이 없다. 이 말씀을 읽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전 그동안 비운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별로예요. 저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이런 말들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거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을 찾아와서 선생님은 역적의 형제라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찌 백성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해요. 예전에 선생 같았으면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감히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며 자신을 낮췄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유배 이후의 선생은 달랐다고 해요.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다. 내 형이 역적인지 아닌지는 하늘이 안다. 내가 백성을 돕는 것은 내 양심에서 나온 일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진짜 비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지만 깎아내리지도 않는 것.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것. 한 번은 회의 시간에 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팀장이 별로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 바로 네네. 별로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니까 팀장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제 의견을 깎아내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걸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비운 마음은 비굴함이 아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는 날 싫어할 수도 있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요. 그때 정약용 선생의 일화가 큰 힘이 됐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사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죠. 역적의 형제, 쓸모없는 학자, 온갖 말들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생에게 말했다고 해요. 해명하십시오.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 그래야 오해가 풀립니다. 근데 선생은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쓰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하늘과 나는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오해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이다. 하지만 남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다. 이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동호회에서 MT를 가는데 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몸도 안 좋고 집에서 쉬고 싶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나는 가야지. 안 가면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엔 안 갈게. 몸도 안 좋고 쉬고 싶어. 그랬더니 한 명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오호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전 이 말에 바로 흔들렸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나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지는 건가?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떠올렸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때 누군가 불만을 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넘기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해받는 게 무서웠는데 막상 오해를 감수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푹 쉬어. 건강이 먼저야. 나도 이번엔 좀 부담스러웠어. 안 가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배지에서 선생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제자들에게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진심으로 너를 이해하는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들과 함께 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맞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달라졌습니다. 팀 회식 때 저 오늘 먼저 갈게요 라고 말하니까 누군가는 못마땅해 했어요. 요즘 애들은 팀워크가 없어 이런 말도 들었죠. 예전 같으면 이 말에 상처받고 다음엔 꼭 끝까지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오해하는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 말라. 그 시간에 내 일을 성실히 하라. 내 성실함이 시간이 지나 진실을 증명할 것이다. 오해를 감수한다는 건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고 인정하는 거죠.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왜 한양에 가지 않으십니까?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생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남들이 나를 오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의심해서다.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나둘씩 오해를 감수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남들 눈치 보느라 어디론가 떠나 있던 제 마음이 다시 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놓으니까 비로소 저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오해를 감수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더라고요. 얘는 솔직한 애구나. 자기 생각이 확실한 사람이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요.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하지만 자기 원칙이 확고한 사람은 설령 모두가 좋아하지 않아도 존중받는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 이제 조금씩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 오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설명하지 않는 법도 배우고, 거절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도 배우고, 즉시 반응하지 않는 법도 배우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다는 것도 깨달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요. 생각해보니 전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했지만 정작 저 자신한테는 가장 가혹했거든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가르침이요. 내가 남을 존중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존중하라.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겠는가. 어느 날 친구가 아파서 약국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바로 내가 사다 줄게. 푹 쉬어라고 했죠. 약국 가서 약도 사주고 팝도 챙겨다 주고 괜찮은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가 몸살이 났어요. 친구가 괜찮아? 내가 뭐 사다 줄까라고 물었을 때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집에 약 있어. 푹 자면 나을 거야. 그러고는 아픈 몸 이끌고 약국에 갔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이 정도는 참을 만해라고 생각하며 버텼죠. 집에 돌아와서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아프면 뭐든 해주려고 했으면서 왜 나 자신이 아플 때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제자에게 보낸 편지 9절이요. 남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너 자신을 대하라. 남을 위로하는 말로 너 자신을 위로하라.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너를 함부로 대한다.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만 돌아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힘들면 쉬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조금만 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동료가 실수하면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라고 위로하면서
제가 실수하면 왜 이것도 못해?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며 자책했습니다. 남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웠는데 나한테는 가장 가혹했던 거예요.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나는 남을 섬기는 데는 정성을 다했으나 나 자신을 돌보는 데는 인색했다. 그 결과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 선생도 같은 실수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을 진정으로 돕기 위한 첫걸음이다. 빈 그릇은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다.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빈 그릇으로 살았어요. 제 마음은 텅 비어 있는데 계속 남에게 퍼주려고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고 저 자신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쉬는 걸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말에 아무 계획 없이 집에만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책감으로 느껴졌죠.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하면 이 정도로 피곤하면 안 되는데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깨어있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쉽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쉽게 쓴다. 자기를 쉽게 쓰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잃는다.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결국 번아웃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도 없이요. 그냥 모든 게 버거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나 자신을 너무 함부로 다뤘구나. 그 뒤로 작은 것부터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도 친구한테 하듯이 말하기. 몸이 피곤하면 괜찮아, 쉬어도 되라고 제 자신한테 말했습니다. 실수를 하면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라고 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마치 남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다시 정약용 선생의 글을 펼쳤습니다. 선생은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매일 저녁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너는 내 몸을 학대하지 않았는가?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으며 나를 돌보는 것이 수양의 시작이다. 선생에게 수양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수양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오늘도 고생 많을 텐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오늘도 별로 못했네라고 자책하는 대신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 자신에게 다정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회의 시간에 누가 제 의견을 무시하듯이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이상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 의견도 충분히 가치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라고 차분하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귀 기울이더라고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면 내 말에 무게가 실린다.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기면 내 말도 가벼워진다.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제가 저를 존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를 존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 존중이 자연스러운 울타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대하면 예전처럼 참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편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죠. 누가 제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건 제가 계획한 시간이라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억지로 경계를 세울 필요가 없다. 그의 태도 자체가 경계가 된다. 맞았습니다. 억지로 벽을 세우거나 일부러 차갑게 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경계가 생기더라고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세수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책상을 정돈하셨다고 해요. 누가 보지 않아도요.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유배지인데 왜 그렇게 단정하게 지내십니까?
선생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 나는 여전히 나를 존중한다. 그것이 내가 나로 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일화가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기 존중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태도가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 요즘 왠지 달라 보여요. 뭔가 편안해 보이는데 동시에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좀 달라졌어. 나 자신한테 좀 더 잘해주기로 했거든. 생각해보면 제가 달라진 건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착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죠. 근데 이제는 그 착함이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바로 세운 후에 남을 돕는 것이다. 자기가 무너진 채 남을 돕는 것은 선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맞았습니다. 나를 먼저 존중하고 나를 먼저 돌보고 나를 먼저 이해하니까 남에게도 진짜 따뜻함을 줄 수 있게 됐어요. 예전의 착함은 비워져서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니까, 나는 참을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의 착함은 채워져서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고향에 머물며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조용히 사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왜 세상에 나가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의 학식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 나가 있다. 다만 소란스럽게 나가 있지 않을 뿐이다. 조용한 곳에서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나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조용한 단단함. 이게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걸쳐 추구하신 경지였습니다. 크게 목소리 내지 않아도,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않아도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것.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단단한 것. 설명하지 않는 선의. 거절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여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집착 내려놓기.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이 5가지가 모였을 때 저는 비로소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착함을 잃지 않고도 충분히 단단할 수 있다. 선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따뜻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사람의 길이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완벽해진 거예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아직도 흔들릴 때 많아.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금방 중심을 되찾을 수 있게 됐어. 맞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설명하고 싶어지고 거절하고 나서 불안하고 즉각 반응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요. 정약용 선생도 완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유배 18년 동안 수없이 흔들리셨고 절망하셨고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선생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흔들린 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착함을 잃지 않고도 충분히 단단할 수 있습니다. 선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거창한 변화도 아니고요. 그냥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시작한 지 이제 꽤 됐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요. 가끔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착함과 단단함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함께 갈 수 있다는 걸요. 정약용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글에서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내 평생의 배움은 결국 하나였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보아 부끄럽지 않고, 사람을 대하여 부끄럽지 않고, 나 자신을 대하여 부끄럽지 않는 것. 이것이 전부였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착한데 왜 이렇게 힘들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신은 잃어버린 것 같나요?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이 5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선의 뒤에 설명을 덧붙이지 않기, 거절할 때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선택하기,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쉬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집착 내려놓기, 나 자신을 다른 사람 대하듯 존중하기.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기적인 것 같고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견뎌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마음. 그건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그 이름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정약용 선생이 200년 전 우리에게 남긴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착하게 살되 나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니까요.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마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오늘 나눈 정약용 지혜마루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